약 2주 전인 12월 22일 일산 킨텍스 제1 전시장에서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과학기술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람회인 2021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이 열렸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서 국가 필수 전략관들 중 가장 핵심적인 부스인 양자기술관에 방문해 우리나라의 양자기술에 관한 여러 내용들 중 특별히 양자 컴퓨터의 핵심 원리인 큐빗의 다양한 구현 방식과 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 부스에서는 양자기술에 관한 국내 다양한 기술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설명이 담긴 패널들, 또 해당 기술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들 또는 재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은 우리가 양자 컴퓨터 하면 쉽게 떠올리는 형태의 모형이었습니다. 관련 전시물에 관한 설명을 성균관대학교 초전도 양자 컴퓨터랩의 우승욱 연구원님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퀀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 부스 속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양자 정보연구지원센터 밑에 있는 보고 이게 보니까 초전도 양자 컴퓨터 모업인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하는 거는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팅인데요. 일단 초전도체라는 것 자체가 극저온에서 금속이 초전도체로 이제 특성을 내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온도를 절대 영도 근처로 떨어뜨려야 돼요. 절대 영도라고 하면 0켈빈. 예, 그렇죠. 0켈빈. 그래서 실제로 이 장비는 한 15mm 켈빈. 15mm 켈빈이면 0.015. 예, 그렇죠. 켈빈. 예, 그렇죠. 야. 까지 떨어뜨리기 위한 장비고 원래는 여기 이렇게 뚜껑을 씌워가지고 안에를 진공을 딱 뽑고 그다음에 진공을 또 만들어요. 예, 기체 자체가 열을 전달시키기 때문에 진공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저 가운데 보이는 기둥, 이 꼬불꼬불한 기둥이 보이실까요? 저 기둥이 이제 헬륨과 같은 믹스처를 흘리면서 열을 빼앗는 기둥이고요. 그렇군요. 저 안에다가 헬륨 액체. 그렇죠. 액체화된 헬륨을 막 집어넣어서 온도를 가져가는. 정확히는 헬륨 3와 헬륨 4를 섞은. 헬륨 3와 헬륨 4.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헬륨 3라고 하면은 중성자 하나 빠져 있는. 예,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걸 흘려가서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웨이퍼가 보이시잖아요. 여기 웨이퍼이네요. 예, 웨이퍼를 이렇게 자르면 저 사각형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럼 그거를 여기에 넣고 요게다 넣는 거고 여기에 넣고 이게 이 플레이트 바닥에 달리게 되면은 이제 각 플레이트마다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30켈빈. 30켈빈? 예, 여기 3켈빈. 점점 내려가네요. 예, 점점 이렇게 낮아서 여기서 이제 15mm 켈빈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하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와이어들로 인해서 밖에서 이렇게 신호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위치하고 그런 장비입니다. 좀 궁금한 게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큐빗을 만들 수 있는 양자계가 필요합니다. 이 양자계를 만들기 위한 조건을 우리는 디빈센조 조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큐빗의 후보들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초전도체, 이온트랩, 양자점, 다이아몬드 내부의 칠소 공극, 그리고 광자 등이 바로 그것들이죠. 오늘 양자기술관에서도 이와 같은 다양한 큐빗을 구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역시나 가장 유력한 두 후보들인 이온트랩 기반 그리고 모형으로 소개된 초전도 기반의 큐빗을 제일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레이어마다 점점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유가 있나요? 한 번에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에 떨어뜨리기가 힘들어서 나눠서 점점 격리시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요 안에 있는 이 웨이퍼에 이 사각형 하나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큐빗의 어떤 시스템. 예, 그렇죠. 퀀텀 프로세서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쿼텀 프로세서라고 부르죠. 이 퀀텀 프로세서 안에 보니까 지금 뭐 검은색으로 이렇게 점들이 보이는데 저것이 하나의 큐빗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 큐빗이 지금 보니까 뭐 3개, 3큐빗짜리도 있는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큐빗짜리도 있는 것 같고 한데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퀀텀 프로세서 위에? 초전도 기반의 퀀텀 프로세서에서는 이제 조셉슨 소자를 이용해서 큐빗을 만들고 이제 공진기, 레조네이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외부와 상호작용하거나 또는 큐빗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놔서 사실 실제로는 퀀텀 프로세서를 확대해보면 더 많은 구성 요소가 들어있지만 대표적으로는 큐빗과 공진기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빗과 공진기가 들어있군요. 그럼 그 공진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요 모듈
여기에서 외부로 이제 뭐 도선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도선 사이에서 여기 안에 있는 퀀텀 프로세서랑은 어떤 걸로 정보를 교환하나요? 초고주파, 보통 기가헤르츠대 대역의 펄스를 쏴서 펄스? 예, 큐빗을 조작하고 또 큐빗의 신호를 다시 읽는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펄스를 쏜다는 거는 예. 전류를 그냥 일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류나 직류 이런 식으로 흘리는 예, 게 아니라 그냥 딱 이렇게 잘라서 보내는 거죠. 잘라서 탁 흔들어서 네. 보내고 네, 그렇습니다. 또 탁 흔들어서 보내고 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큐빗의 상태가 바뀌게 되고 예. 그걸 다시 읽어서 지금 큐빗의 상태가 이런 상태구나 또는 우리가 이런 연산을 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큐빗 안에 퀀텀 프로세서 안에서 나온 신호가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처리가 된 연산이 된 신호.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하는 예, 맞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고 예.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형이 보여주고 있는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터 시스템은 어떤 원리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걸까요? 단위 정의 등과 같은 수많은 표준과학에 관한 학술적 연구를 이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양자기술연구소 박희수 소장님께 관련 내용을 여쭈어보았습니다. 네, 그냥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네.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 개수로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원자가 있는 소자예요. 근데 아주 극저온에서 극저온. 그 원자를 이루는 전자들이 네. 아주 질서 있게 움직여요. 질서 있게. 네, 다 같이 줄을 서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원래는 좀 일반 상온에서는 무작위하게 튀는 놈들이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전자가 전류를 만들 때는 네. 시냇물에서 이제 물 분자가 가는 것처럼 네. 막 하고 옆에 애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뭐 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나가는 건데 네. 초전도체에 있는 전자들은 전자들도 질서를 이루고 있고 원자들도 고요하게 질서를 이루고 있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저항이 없이 전파를 하는 것이 초전도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람들이 무작위로 서 있으면은 부딪히지 않고 뛰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줄을 딱 바둑판 모양으로 사람들이 서 있다고 하면 잘 피해서 갈 수. 잘 피해서 갈 수 있죠. 아, 그 그렇죠. 길이 생기죠. 네. 그런 길이 있는 물질이 초전도체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제 그 초전도체가 표준을 위해서는 이제 전압 표준에 활용이 돼요. 네. 그러니까 킬로그램을 구현할 때도 그런 전압 표준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전압이나 전류. 아 예. 그러니까 전기 표준이죠. 네. 그런데 그 전기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그 초전도체를 이용하면 아주 정밀한 자기장 센서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장 센서. 네, 반대로 초전도체에 가는 자기장을 우리가 제어를 하면 네. 초전도체의 양자 상태를 컨트롤하면서 컴퓨터로 쓸 수도 있어요. 초전도체의 양자 상태를 컨트롤한다는 거는 네, 그 초전도체 안에 있는 전자가 네. 어디에 있는지를 뭐 그런 컨트롤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운동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그게 있어요. 더 정확한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네. 초전도 큐비트라고 하는 거는 전자들이 만드는 일종의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러니까 진동자예요. 진동자. 그러니까 전기적인 어떤 공진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저렇게 흘렀다가 하는. 저희가 왜 이렇게 그리는 네. 음을 포토지움을 그런 거죠. 이렇게 그리는 그거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교류 우리 배울 때 나오는 어떤 코일도 나오고 축전기도 나와서 네. 교류가 이제 이렇게 막 왕복하면서 흐르는 LC 진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근데 초전도 큐비트도 마찬가지로 LC 진동자예요. 아 그래요? 근데 LC 진동자인데 그 안에 초전도체가 들어있어요. 네. 그게 하는 일은 뭐냐면은 원래 진동자는 에너지 준위가 다 일정해요. 양자역학적으로 해석할 때도 네. 바닥 바닥 상태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한 칸 올라가고 한 칸 올라가고 그 한 칸이랑 두 번째 칸 사이의 간격도 에너지각이 똑같아요. 예. 보통은 그래요. 아 보통은? 그렇죠. 네. 그런데 초전도체가 들어있는 진동자를 만들면 네. 달라져요. 그게 양자 상태의 이 에너지 간격을 에너지 네, 갭을 네. 줄이는 거군요. 위로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쭉쭉쭉쭉 줄기도 하고 올라갈수록 늘기도 할 수 있어요. 늘기도 할수 있어요. 어쨌든 에너지가 띄엄띄엄한데 서로 간격마다 다른 게 뭐냐면 네. 원자예요. 원자요? 네, 원자의 에너지 준위가 띄엄띄엄하면서 다르잖아요, 간격이. 네네네. 그러니까 인공 원자를 만든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전도체로 만든 인공 원자는 네. 에너지 간격이 준위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두 개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아, 그 사이에 있는 에너지가 네. 원래 네. 다 똑같으면 네. 예를 들어서 그 사이만큼의 에너지를 넣었을 때 네. 얘가 여기로 튀기도 하고 그 다음 레벨로 또 튀기도 하고 이럴 텐데 맞아요. 얘를 줄이면은 두 얘는 개만 여기 쓸 수 안 있는 되니까 거죠. 그렇죠. 해당이 안 되니까 네. 한 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죠. 0하고 1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그렇기 그게 때문에 초전도 이것을 큐비트. 큐빗으로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그걸 할 때 말씀하셨던 네, 네. 조세수준 네. 정상이 쓰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전자회로에 들어가는 그 초전도 소자가 조셉슨 정션이에요. 그렇군요. 이곳에서는 연구원에서 직접 실험을 위해 운용 중인 양자 컴퓨터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게 양자 컴퓨터인데 예. 저희가 연구원 내에 이제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험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시스템은 들고 올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 365일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어서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네네 표준과학연구원에 본원에 있나요? 네 대전에 예. 네, 표준위원 내에 첨단 연구동이라는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가장 안정한 곳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화면이에요. 아, 요게요? 네, 지금 이분이, 저분이.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실시간이에요? 네, 실시간이에요. 아, 정말요? 방금 이렇게 그리고- 인사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와, 그래요? 이 소리 여기 마이크로 들으셨어요. 네. 혹시 박사님, 네. 하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지금 찍어서 하트 한 번 해주시면 안 돼. 이거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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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저 원통이 냉각기고 저 안에 네. 초전도 칩이 들어있고요. 초전도 컴퓨팅 하는 칩이 들어있고 네. 저희는 아직은 뭐 이렇게 큐빗 수가 많고 이런 연구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 큐빗 개수는 적지만 예. 뭐 몇 개 정도 되나요? 저희는 지금 구현해서 저희 컴퓨터 지금 저 냉동기 안에 들어있는 큐빗 칩은 5개짜리 칩이고요. 5개짜리 칩이군요. 네, 그 안에 이제 각 큐비트가 얼마나 잘 동작하고 네. 큐비트와 큐비트 사이에 연결하는 그 양자 게이트들은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그런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 디자인을 바꿔가면서 뭐 네. 어느 게 이제 최적의 디자인인지. 그래서 저 원통 안에 들어있고 옆에 장비들은 그 전자 이제 신호 처리를 하는 제어하고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군요. 네, 저 박사님이 보고 계신 화면이 바로 이 화면이에요. 아, 이 화면이군요. 네, 그대로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네, 네. 있는 화면이고, 이 원통 안은 지금 한 몇 도 정도 되나요? 한 10mK 그러니까 정도 되나요? 가장 추운 곳은 예. 7mK 정도 돼요. 7mK이요? 네. 그러니까 0.007K. 네, 네. 야. 이것은 이제 그 양자 컴퓨터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초전도 양자 프로세서. 초전도 큐비트 칩의 예를 네. 좀 들고 와봤어요. 요게 큐빗인가요, 그러면? 저기 네. 앞에 나와 있는 목업 옆에 전시되어 있는 저거와 동일한. 네, 맞을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요 안에 이제 큐빗들이 있겠네요. 잘 보시면은 이게 사각형이 다 똑같은 건데요. 예. 하나의 사각형 안에 사각형 하나마다 4개의 그 박스 같은 게 네. 위에 4개, 아래 4개 해서 8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 8개가 큐빗들인가요? 그 각각이 큐비트예요. 와. 네. 초전도 큐비트인데 약간 사이즈가 있습니다. 네. 약간 8큐빗 정도 되는 거네요, 지금 요 하나에. 네. 아, 그렇군요. 네. 마치 웨이퍼에 반도체 공정 마냥 요거를 네. 잘라가지고 이제. 네, 그렇게 하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큐비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큐비트를 제어하기 위한 레조네이터 라인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읽기 위한 라인들이 또 있어요. 그 안에 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각 큐빗마다 제어 라인 하나, 측정 라인 하나씩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곳은 아까 전에 네. 양자 컴퓨터를 시연해주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싱글 큐빗 양자 게이트 구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뭐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하는 실험들을 이제 마련해 놨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양자 컴퓨터가 이제 유용한 이유가 중첩 상태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0과 1의 중첩 상태를 만드는 게이트가 저기 보이는 하다마드 게이트예요. 하다마드 게이트. 네, 그래서 0으로 먼저 초기화를 한 다음에 0을 0 더하기 1 상태로 만들어주는 네. 양자 게이트를 가하고 네. 그 결과가 정말 우리 그 이상적인 중첩 상태에 있는지를 몇 번의 측정을 통해서 측정의 어떤 통계로부터 분석하는 과정이 양자 상태 토모그래피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로 하다마드 게이트의 성능을 한번 평가하는 그 과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듣다 보니 용어에 관한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다마르 게이트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게이트를 수식으로 쓰면 아래의 형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느낌이 오지 않을 여러분을 위해 이 수식에 대한 표기법에 대해 설명하고 난 뒤 다시 여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수학적으로 기술할 때는 행렬을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행렬을 이용하면 벡터를 선형적, 즉 A 벡터는 A1X 플러스 A2Y 플러스 A3Z과 같이 길게 풀어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우선 X햇은 행렬로 1, 0, 0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Y햇은 0, 1, 0, Z햇은 0, 0, 1로 쓸 수 있죠. 그럼 A 벡터는 A1 가로 열고 1, 0, 0 가로 닫고 플러스 A2 가로 열고 0, 1, 0 가로 닫고
플러스 A3 가로 열고 0, 0, 1 가로 닫고 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것을 행렬을 활용해 계산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간단한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A 벡터는 가로 열고 A1, A2, A3 가로 닫고 행렬에서의 행은 가로를 의미하고 열은 세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A 벡터는 1열짜리 행렬이 되었습니다. 1열 행렬에서 각 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한 각각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렬의 표현법 및 계산법은 양자역학의 연산에서 아주 유용하고 재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래 벡터는 실제 공간상의 방향을 의미하지만 수학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할 때는 굳이 실제 공간을 의미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특히 양자역학에서는 이 행렬 표현이 실제 공간상의 벡터를 나타내지 않죠.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일컬어지는 양자역학의 계산을 돕는 가상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가상 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힐베르트 공간상의 모든 방향을 지칭하는 벡터들은 전부 직교, 즉 수직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왜 그러냐고 물어보신다면 정의를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은, 그러니까 일부러 이 용도를 쓰려고 만든 공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과 이름이 왜 사과냐고 물어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이제 이 공간상에 존재하는 어느 양자적 존재의 파동함수 psi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si는 가로 열고 psi1, psi2, psi3 땡땡땡 가로 닫고 여기서의 psi1, psi2 등은 어느 양자적 입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에너지 레벨, 즉 준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등등에 위치했을 때의 파동함수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이 양자적 존재가 가지는 에너지 레벨이 한 개라면 가로 열고 psi1 가로 닫고로 끝날 것이고 두 개라면 가로 열고 psi1, psi2 가로 닫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레벨이 몇 개가 되든 이 상태를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해 힐베르트 공간이라는 편리한 공간상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번 행렬을 늘어뜨려가며 쓰기 귀찮으니 이것을 이런 식으로 축약해서 쓰자고 약속했습니다. cat psi는 가로 열고 psi1, psi2, psi3 땡땡땡 가로 닫고 이러한 표기법을 양자역학의 선구자 폴 디렉이 고안했다고 하여 디렉 표기법, 디렉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며 다른 말로는 브라켓 표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계산의 편의를 위해 힐베르트 공간상에 위치시킨 파동함수를 표기할 때는 바와 오른 꺽쇠 괄호로 표기되는 cat이라는 표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보른 해석에 따르면 파동함수의 실수부의 제곱값은 실제 그 양자적 존재의 확률을 나타낸다는 것은 과학 후기 양자역학 영상을 통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느 파동함수가 어느 특정한 레벨에 얼마의 확률로 위치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레벨에 해당하는 파동함수의 크기에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psi라는 파동함수를 가지는 양자적 존재가 첫 번째 에너지 레벨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psi1 컨주게이트, psi1이라는 값을 도출해야 합니다. 만약 두 번째 레벨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psi2 컨주게이트, psi2를 구하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컨주게이트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켤레 복소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래서 힐베르트 공간을 쓰는 것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잘 확인해주세요. 행렬의 곱셈을 이행할 때는 다음과 같이 앞의 행에 대응하는 뒤의 열을 곱해서 모두 더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로 열고 A, B, C 가로 닫고 가로 열고 세로로 X, Y, Z 가로 닫고 이 두 행렬의 곱셈 계산 결과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G인 것처럼 말이죠. 이것을 응용해서 psi라는 파동함수를 만약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로 열고 psi1 컨주게이트, psi2 컨주게이트, psi3 컨주게이트 땡땡땡 가로 닫고 이처럼 1열에 위치했던 각 레벨에 대응하는 파동함수 값들을 1행으로 바꾸면서 켤레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 뒤쪽 행에 레벨 1의 값에만 해당하는 1열짜리 파동함수 행렬을 곱해준다면 그 계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가로 열고 세로로 psi1 제로 제로 가로 닫고 이것은 디렉 표기법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cat
psi 1.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레벨 2, 레벨 3, 그리고 땡땡땡의 값들은 다 없어지고 레벨 1에 해당하는 확률의 값인 psi 1 컨주게이트 psi 1이라는 계산 결과만 도출될 것입니다. 만약 레벨 2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알고 싶다면 cat psi 2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러한 직관적인 표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드랙은 앞에 배치한 켤레로 만든 1행짜리 벡터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기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브라라고 부릅니다. 즉 브라 psi와 cat psi, 왼쪽 노테이션과 오른쪽 노테이션을 합쳐 브라켓 표기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켓 표기법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아다마르 게이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게이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다마르 게이트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cat 0 플러스 cat 1 가로 닫고 곱하기 브라 0 플러스 루트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cat 0 마이너스 cat 1 가로 닫고 곱하기 브라 1. 난해한 것처럼 보이는 이 게이트를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의 기본 아이디어는 에너지 레벨 단 2개만을 이용해 0과 1을 구현하겠다는 것은 이미 앞선 소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레벨을 각각 cat 0, cat 1이라는 cat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맨 뒤에 위치한 브라로 표기된 브라 0과 브라 1입니다. 이 두 노테이션은 해당 방향, 즉 0과 1에서만 앞의 연산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아다마르 게이트에 cat 0이라는 상태가 입력되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cat 0 더하기 cat 1 가로 닫고만이 남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에너지 레벨 1과 2가 정확히 반반의 확률로 중첩된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아다마르 게이트에 cat 1이라는 상태가 연산되면 루트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cat 0 마이너스 cat 1 가로 닫고만이 남게 되면서 자연스레 그 연산 결과는 에너지 레벨 1과 2가 동일하게 반반이지만 힐베르트 공간상의 방향이 앞과는 반대인 상태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방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이것을 각각 cat 플러스, cat 마이너스라고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을 의미하는 양자역학의 힐베르트 공간상에서 이에 대해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방향을 회전하였다 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슬슬 머리가 어질어질할 여러분들을 위해 앞의 설명을 다 잘라먹고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원래 하나의 양자 상태에 놓여있던 입력값을 두 가지 레벨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반반에 놓인 상태로 연산해주는 게이트, 이것을 아다마르 게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양자 컴퓨터에서는 공학적으로 실제로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중첩 상태를 활용하는 것이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데, 네네. 0과 1의 중첩 상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네. 0 더하기 1도 가능하고요, 0 빼기 1도 될 수 있고, 네. 중첩 상태의 가능성이 무한히 또 있어요. 네. 0과 1 사이의 위상을 뭐 바꿔준다고 표현하는데, 네. 특히 아다마르 게이트는 예. 초기에 0이었으면 네. 0 더하기 1로 보내주고요, 네. 초기에 1이었으면 0 빼기 1을 만들어주는 변환하는 그 도구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0이면 0 더하기 1, 1로 가고 1이면 0 0 빼기 빼기 1로 1로 만들어주는 게이트군요. 그런 게이트죠. 그래서 그 게이트는 어떻게 구현되냐면, 큐비트 소자가 있고 큐비트의 이제 에너지 상태가 0과 1을 나타내는데, 네.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줘야 거기다가. 주죠. 네. 주는데 하나만 주는 것은 아니고, 네. 마이크로웨이브를 줘서 어떤 상태를 이제 회전시킨다고 하는데, 네. 그 상태를 변화를 시키고요. 네. 뭐 예를 들어 X방향, Y방향에 해당하는 네. 약간 위상을 달리하는 마이크로웨이브가 같이 들어가고, 아, 네. 시간차를 두고 먼저 얘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돌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복수계의 마이크로파의 진폭과 뭐 위상을 조절하는 걸로 게이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보통의 컴퓨터는 게이트 엔드나 오어 게이트 할 때는 네네. 엔드 소자, 오어 소자가 따로 있거든요. 엔드 수라고 따로 있죠. 네네. 그런데 이제 초전도에서는 큐비트가 있으면 게이트는 거기에 가해주는 마이크로웨이브가 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큐비트가 가만히 있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려면 이제 수없이 많은
마이크로웨이브가 이제 순차적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마이크로웨이브가 기존 컴퓨터 시스템 반도체에서 네. 게이트에서 조절하는 것처럼 네. 마이크로웨이브가 하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데이터를 보내고 조절하는 네. 것을. 네. 처리는 이제 큐빗이 하는 거고. 네. 그렇군요. 이들이 에너지 레벨 상태를 50대 50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큐빗의 영향을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파 펄스를 시간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아다마르 게이트의 효과를 공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 컴퓨터의 반도체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게이트를 디자인, 배치해서 각 게이트 간의 특성을 만들어야 하는 반면 큐빗은 마이크로파 펄스를 이용해 게이트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는 직접 큐빗으로 만든 알고리즘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엣지 컴퓨팅도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성균관대학교 초전도 양자 컴퓨터랩의 김정원 연구원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활용해 얽힘 상태를 직관적으로 가장 잘 구현한 상태인 벨 상태를 생성해 볼 예정이며 이것이 잘 작동하는지도 알아볼 것입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네. 누구나 양자 컴퓨터를 엣지단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죠. 일반인은 네. 연구자가 아니라면. 근데 연구원님께서 쓰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벨 스테이트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얽힌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벨 스테이트에 총 4가지가 있고 하다마르 게이트, 시납 게이트 이 2가지 게이트만을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인탱글드 스테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인탱글 된 정도가 어느 정도냐를 따지면 최대로 인탱글 돼 있는 간단한 그런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 스테이트는 어떤 두 개의 양자 상태가 아주 강하게 네, 맞아요. 얽혀 있으면서도 네네. 하다마르랑 시납 게이트만으로 실험할 수 있는 네, 어떤 제일 베이직한 실험 모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건 이제 IBM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건데 네. 여기 보시는 게 다 IBM에 있는 24개의 양자 컴퓨터예요. 요거는 진짜 백엔드들이고 여기 보면 시뮬레이터도 있어요. 근데 시뮬레이터가 있네요. 네, 저희는 계산 속도가 좀 더 빠른 시뮬레이터를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스테이트를 만들어 볼 건데 네. 맨 처음에 있는 이 큐빗이 딱 2개가 있어요. 큐빗 0, 큐빗 1 이렇게 2개가 있고 네. 처음 큐빗을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니셜라이즈 하는 게이트인데 네. 딱 2개를 이니셜라이즈 하고 여기 있는 이 회색이 이니셜라이즈 게이트예요? 네, 이렇게 갖다 대보면 이제 리셋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요 큐빗들이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딱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만들어주는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네. 처음에 딱 그라운드 스테이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다마르 게이트를 첫 번째 큐빗한테 줄 겁니다. 네. 하다마르 게이트는 여기 뒤에 있는 0 신호를 네. 0과 1을 더한 신호로 바꿔주는 게이트죠? 네, 맞습니다. 중첩시켜주는 게이트고 그래서 보면은 얘가 있기 전과 후에 이 프로바빌리티가 바뀐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까지는 0번 큐빗과 1번 큐빗이 얽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얽힘을 만들 수 있는 게이트가 C낫 게이트. C낫. 네, 이것은 큐빗 2개에 해당하는 게이트라 해서 2큐빗 게이트라 하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주면은 네. 0번 큐빗이 컨트롤, 1번 큐빗이 타겟 이렇게 해서 이 C낫은 컨트롤 큐빗이 0일 때는 타겟 큐빗을 바꾸지 않고 컨트롤 큐빗이 1일 때 타겟 큐빗의 스테이트를 180도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얘가 0이었으면 0일 거고 아까 얘가 1이었으니까 0이 1로 바뀌어서 지금 이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첫 번째 여기 있는 신호가 0이면은 밑에가 0이 되는 거고 네, 저게 1이 되면 1로 바꾸는. 네, 1이 되면 뒤에가 0이었으면 1로 바뀔 거고 1이었으면 0으로 바뀔 거고 1이었으면 0으로 바뀌는 거군요. 하지만 지금 0이었으니까 1로 바뀐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를 벨 스테이트라고 하고 이 상태를 지금 벨 스테이트라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측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중첩돼 있는 상태가 하나의 상태로 콜lap스하게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시뮬레이터에 넣어가지고 이 스테이트를 측정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오, 그래서 신기해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메저먼트 측정하는 게이트라서 와, 측정 게이트가 있네요. 네, 여기 이렇게 갖다 대고 네. 측정이 지금 게이트가 양쪽에 다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벨 스테이트를 만드는 하나의 서킷이다 생각을 하고
요 서킷을 전체적으로 IBM 시뮬레이터에 한번 보냈다가 결과를 받아보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러면 실험 모델을 디자인한 거고 네, 얘를 가지고 이제 보내는 거군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보내면 되나요? 여기 보면 셋업 앤 런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걸 눌러보면 아까 네. 우리가 봤던 네. 막 그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백엔드, 실제 리얼 백엔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시뮬레이터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터들이 일단 계산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시뮬레이터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시뮬레이터 스테이트 벡터라는 시뮬레이터에 이걸 선택을 하고 네. run on simulator 이렇게 와. 해주면은 네. 여기 보면 job sent to simulator state vector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지금 보면 계산하는데 8.6초밖에 안 걸렸거든요. 8.6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낸 서킷이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이렇게 그래픽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코드로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픽에 해당하는 코드가 보면은 얘네들이군요. 네, 맞아요. 이거 잘 보면 다 하다마르 게이트하고 시낫 게이트를 하고 측정을 하겠다 이런 코드들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똑같은 건데 나중에 이렇게 코드로 더 쉽게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요게 결과입니다. 아까 그 벨 스테이트 측정한 결과입니다. 아, 요게요? 네네. 여기 지금 보면 이런 결과들이 도출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아, 그러니까 아까 보면은 예. 측정 전에 보면은 00 플러스 11 상태로 벨 스테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중첩된 상태죠. 네. 근데 측정을 하면은 한 가지 상태로 콜랍스한다 했잖아요. 네, 콜랍스가 되죠. 측정하면은 이제 이렇게 0011이 아니고 딱 한 가지. 네. 이렇게 11이 되거나. 네, 그래서 이거를 한 5,000번 정도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5,000번 정도 실행을 했을 때 뭐 11이 뭐 2,500번 나왔을 수가 있고 00이 2,500번 나왔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확률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 횟수가 있네요. 네. 2,501, 2,499. 네, 딱 2,500, 2,500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게 그렇겠죠. 양자 컴퓨터니까 네. 네. 이렇게 아, 그렇군요. 어느 정도의 에러는 있다. 네. 이거 저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네, 할 수 있어요. 그쵸. 이 IBM 시스템에 계정을 만들 수 있고 네. 만약에 진짜 그 리얼 백엔드를 쓰려 하면 계정을 만들어야 되고 아마 시뮬레이터까지는 그냥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IBM 양자 컴퓨터에 직접 접속해 손수 게이트를 구현하면서 원격으로 실험해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나니 몇 가지 양자 상태에 관한 실험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면서 이것을 직접 이행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어 만나볼 내용은 양자 컴퓨터의 큐빗을 구현하는 또 다른 기술, 다이아몬드 내부의 질소 공극을 이용한 큐빗으로 구동되는 양자 컴퓨터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양자정보연구단의 전승우 선임연구원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희가 만든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군요. 이 양자 컴퓨터라 하면 이제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초전도 기반의 양자 컴퓨터가 알려져 있고 또 아이온 하나가 이온 트랩을 가지고 양자 상태를 구현하는 거 알려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인 퀀텀 컴퓨터인 건가요? 네, 양자 컴퓨터의 그 큐빗을 만들 수 있는 물리계는 너무나 많습니다. 초전도 큐빗이나 아이언 트랩이 지금 가장 앞서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광자나 네. 그 말고도 이제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게 이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점결함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입니다. 그 안에 뭐 맞습니다. 질소 들어가서 이렇게 생긴 아, 여기 있네요. 네, 그 탄소 원자로 이루어진 그 네. 다이아몬드 내부에 네. 이거를 우리가 들을 수 네, 있나요? 이렇게 질소가 한 개 들어가고 네. 이제 비어 있는 이제 베이컨 씨 한 개 있으면은 하나의 여기 안에 들어 있는 전자가 마치 이제 전자의 스핀을 우리가 큐빗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지만 사실은 요 안에 있는 얘가 빠져 있는 거네요. 네,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다 맞습니다. 빼서 이제 네. 이걸 빈 공간으로 해서 만들어야 네,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 그렇군요. 전자가 하나가 있어서 그 전자의 스핀을 가지고 큐빗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안에 있는 스핀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그 큐빗을 만들 수가 있고 그 큐빗을 이용하면 우리 양자 컴퓨터 만들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하나가 들어있는 저 전자의 스핀 상태를 이용해서 큐빗을 만들어요. 네. 오! 여기 보면은 이제 1, 0, 1, 0, 1, 0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이거를 지금 여기 빨간색이 빨간색이 이제 이 신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딱 전자 하나들이 만들어내는 네, MV 센터에 우리가 532 이 초록 색깔 빛을 레이저를 쏴주면은 예. 이 MV 센터로부터 637 나노미터의 적색 빛이. 네,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적색이 스핀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그 양이 다릅니다. 아. 0일 때는 많이 나오고 1일 때는 적게 나오고 그 광량을 우리가 측정함으로써 이 전자의 스핀이 0인 상태다, 1인 상태다, 아니면 중첩인 상태다 이거를 알 수가 알 수가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그럼 요 상태가 1인 상태. 그쵸, 1인 요 상태. 상태가 0인 상태. 라고 아. 그냥 정의를 하는 겁니다. 뭐 정의를 하는 네, 거구나. 바뀌도 상관없죠. 네. 그렇군요. 사실 에너지 준위 가지고 정의하는 네,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소전도 가지고 큐빅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안에 뭐 조셉슨 정션으로 인공 원자를 만든다 네, 맞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진짜 원자를 진짜 네, 원자를 사용합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를 써서 그 안에 있는 전자 하나를 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전자가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신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것처럼 양자 컴퓨터는 일정하지 않은 에너지 레벨 간격을 보유한 에너지 포텐셜계를 이용하여 큐빗을 구현합니다. 그래야만 그 내부의 전자 상태를 0과 1의 레벨로 대응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큐빗을 아주 잘 결합한 탄소 결정 구조인 다이아몬드 사이에 우연히 위치한 질소 딱 한 원자를 이용해 구현한 양자 컴퓨터가 바로 NV 방식의 양자 컴퓨터입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온에서 양자 컴퓨터를 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포터블, 즉 휴대가 가능하죠. 그러나 아직 한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직접 만들면서 느낀 건데 초전도 큐빗이나 에어트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큐빗을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 수 있다면 예. MV 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있는 MV 센터나 아니면은 뭐 이온 주입을 해서 만들어진 랜덤한 위치에 만들어진 MV 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특성, 원하는 위치를 제어하는 게 아직까지는 쉽지 않죠. 그래서 큐빅 개수를 늘리려면은 우리가 MV 센터를 특정 주기로 배열한다든지 그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만든 투큐빅 같은 경우에는 네. 질소 분자를 이온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질소 분자를 이온 주입하면은 그 분자가 다이아몬드 내부에서 딱 쪼개지면서 MV 센터 2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3개는 좀 더 큰 분자를 쓰겠죠? 그렇게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다음 버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 전자 스핀 말고 다이아몬드에는 탄소 13번, 동위원소 13번의 핵스핀도 마찬가지로 큐비트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MV 센터 하나 주변에 있는 탄소 13번 핵스핀들을 이용해서 큐빅 개수를 늘리는 연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아마 다음 버전은 그걸 이용한 5나 6 큐빅 양자 컴퓨터가 될 것 같습니다. 질소 점결함의 개수를 늘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점결함 주변에 위치한 탄소 동위원소 내에 핵스핀을 활용해 큐빗을 늘리는 방법에 관한 연구로 앞서 소개된 큐빗의 수를 늘리기 어려운 한계점을 단계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가능성들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 과학후기는 또 하나의 큐빗을 구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광양자 기반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소개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윤천주 책임 연구원님을 통해 접해볼 수 있었습니다. 물리 큐빗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쪽에는. 여기는 포톤으로 가지고 하나요. 여기는 포톤으로. 예. 여기에 들어가는 실리콘 포토닉스 칩적화 회로 칩 기술을 이용하여 광양자 프로세스를 개발하였고요. 얽힌 광자쌍하고 게이트 연산을 할 수 있는 양자 게이트 칩을 전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단위 소자입니다. 예. 여기 있는 이 광양자를 이용해서 큐빗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거 광양자가 가지고 있는 양자학적 특성이 0과 1에 대응할 수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혹시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싱글 포톤 레벨에서 광자들끼리의 싱글 광자를 오퍼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싱글 큐빗과 광자 큐빗을 결합시켜서 또 오퍼레이션 할 수 있어야 되고 세 개에서도 오퍼레이션 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자 만드는 거 그게 여기에 해당되고요. 연산을 하려고 하면 일단 게이트 회로가 필요해요. 여기도 디텍션이 있어야 되고 검출기도 있어야 되고 검출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연산을 처리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하는 게 결합되어야 되죠. 지금은 아주 단위 소자만 이렇게 전시한 것이고 실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게 있어야 되죠. 다양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어 크리스, 에트리에서 지속적인 연구를 이해하고 있는 또 다른 양자 기술 관련 다른 성과들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조셉슨 정션을 이용하여 미세한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해 뇌를 연구하는 장치,
앞서 소개한 다이아몬드 질소 공극을 활용한 센서, 물질파의 특성을 파악해 중력을 측정하는 양자 중력계를 구현하기 위한 원자 제어 소자 등 다양한 기술에 관해 들여다볼 수 있었죠. 양자 센서와 양자 보안 기술, 그리고 양자 통신에 관한 내용들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기술 관련하여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해당 분야에 관한 소개 및 전망을 부탁드렸습니다. 이 분야가 우리나라에 아직 인력도 없고 세계적에 비해서 아직 따라가야 되는 수준이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는 양자 시대가 지금은 전자 시대고 다음은 양자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전망이 밝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학적인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앞으로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특징이 양자계가 우리 모든 이 세상의 근본 원리를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세상에서 보는 물체들하고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보통의 직관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매력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때도 있죠. 항상 좀 새로운 길, 뭔가 자꾸 새로운 생각을 해낼 수 있다, 영감을 얻을 수 있고 상상으로 했던 것이 정말 실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런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새로운 분야이고 그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또 새로운 영역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양자 기술. 우리는 현재 도래할 새로운 기술의 세계에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중순에서 말 무렵에 아주 활발하고 왕성히 연구되었던 전자기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전기 문명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처럼 20세기 초에 왕성하게 연구된 양자역학의 학문적 성과는 오늘날 양자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책임질 전혀 새로운 기술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연구자들의 상상이 구현되고 있는 세계인 양자기술. 말로만 듣던 양자 컴퓨터는 우리에게 어떤 연산을 가능하게 만들어줄까요? 외부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작은 양자 세계를 기반으로 한 센서는 앞으로 어떠한 정밀한 측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센서가 되어줄까요? 양자의 특성을 이용한 보안 기술은 얼마나 안전하게 소중한 정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도래할 양자 기술의 미래 모습은 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요? 과학부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